신경과에서 뇌졸중 진료하고 있는 정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캔서 환자들에서의 스트로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헤마톨로지 쪽을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솔리드 캔서, 여러 장기의 이제 캔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이제 스트로크 이야기인데요. 첫 슬라이드의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응급실에서 촬영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 사진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응급실에 서서히 의식이 나빠지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기력이 나빠지는 것 같다, 인지 기능이 좀 서서히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급실로 많이 오게 되고요. 사실 디퓨전 이미징은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금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에서도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했느냐 등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할 때도 보면은 그냥 MRI를 이제 주고 뭐를 알아내 이러면 걔네들이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걸 스트래티파이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예를 들어서 테리토리를 나눈다든지 시그널 인텐시티에 방점을 준다든지 해서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뇌졸중 환자들을 외래에서 저희가 차트를 쓸 때 right MCA 인팍션, left 파이카 인팍션 이렇게 딱 한 줄로 가능하면 그 환자들의 특징, 뇌경색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을 이제 제가 펠로우 하면서부터 저희 방 교수님께 배웠는데요. 이 환자의 디퓨전 리전을 저희가 설명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는 봅니다. 리전이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보면은 여기는 아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리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전이 있다면 그 리전이 어느 바스큘라 테리토리에 들어가 있느냐, MCA냐, PCA냐, ACA냐, 바질라냐를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이퍼 어큐트에 찍은 사진이냐,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서브 어큐트 이제 시기, 시그널 인텐시티 세 가지 측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환자는 양측에 다 와 있고, 그리고 안테리어 서큘레이션과 포스terior 서큘레이션을 모두 인볼브하고 있으며 멀티플 바스큘라 테리토리를 다 멀티플하게 인볼브하고 있고, 시그널 인텐시티도 아주 밝은 리전도 있고 이제 약한 리전도 있어서 이 사람은 멀티플 리전 인 멀티플 바스큘라 테리토리 멀티플 페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뇌경색을 보는 의사로서의 명의는, 물론 초기에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서 초기에 이제 뉴럴로직 데터레이션, 뉴럴로직 시비리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를 뇌경색의 원인을 잘 찾고 거기에 맞는 지금까지 가능한 에비던스의 가장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좋은 약을 써서 그 환자가 뇌경색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캔서 스트로크를 처음 경험했던 거는, 제가 주치의를 할 때 에수스라고 해서 워크업은 다 하고 원인은 못 찾고, 워크업이라고 하면 심장 쪽, 그리고 뇌혈류, 경동맥, 홀터 이런 검사를 하고 재활의학과에 보냈더니,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그때 주치의였던 제 동기 친구가 야, 그 환자 판크리아틱 캔서였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이거 스트로크 환자들 다 캔서 워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 사진을 이제 보면 저희가 에코 결과보다 압도멘, 펠비스, 그리고 체스트, CT 결과가 더 궁금한, 그리고 D다이머 레벨이 궁금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앞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반적인 솔리드 캔서의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스트로크 환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가능한 치료까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도 이제 캔서 환자들에서 스트로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환자들의 이제 아웃컴이 어떻게 되느냐 정리해 놓은 거에 이제 장기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브레인에서 스트로크가 좀 많고, 판크레스에서 좀 적고, 리버에서 좀 많고 해서 이 자료는 이제 전체 오버롤 스트로크입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헤모리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브레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브레인 튜머 같은 경우는 헤모리지 이런 게 당연히 많을 것 같고, 리포 쪽도 이스케믹보다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제 헤파틱 페일리어, 리버 펑션 떨어지면서 INR 프롤롱게이션 되는 헤모리지 쪽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스케믹하고 헤모리직을 나눠서 본 자료를 보면, 이것도 제대로 된 통계 자료는 아니고 최근
새로운 자료이긴 하지만 이전에 보고되었던 논문들에서 런 캔서가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좀 더 연관성이 많더라. 콜로렉탈 GI는 헤모리직. 사실 이것도 GI도 콜론 캔서도 스트로크가 이스케믹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수준의 이제 통계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제 각 장기별로 어떤 뭐 캔서 스트로크 환자가 분포하는지를 본 게 뭐 터키에서 나온 자료고 싱글 센터에서 한 150명 정도를 봤더니 런 캔서 그리고 브레스트 콜론 캔서에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많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스피탈 자료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디다이머 레벨을 봤을 때도 렉탈 캔서가 가장 높았고 엔도메트리얼 캔서 좀 높고 판크레아틱 캔서는 좀 낮고 런 캔서도 낮고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디스크리펜스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대하고 서울 성모에서 같이 이제 그쪽도 병원에서 모은 자료를 보면 캔서 스트로크로 이제 확인된 환자들에서 런 캔서의 비율이 여기선 가장 높다. 그리고 헤파토, 판크레아스도 좀 많았고 그거의 이제 병리를 봤을 때는 아데노카르시노마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스퀘어머스 셀 카르시노마가 뭐 레날셀, 스몰셀 런 캔서 다 비슷한 정도로 분포한다. 그래서 아데노카르시노마가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연관성이 있는 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스케믹 캔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아데노카르시노마 패솔로지가 히스톨로지가 조금 더 리커런트 트롬보엠볼릭 이벤트랑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그럼 캔서 있는 환자에서 왜 스트로크가 잘 생기냐,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잘 생기느냐? 2020년도 저널 오브 스트로크의 방원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자료인데 사실 이거 하나로 보면 웬만한 건 다 설명이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희가 혈액종양내과나 이런 데서 브레인 메타 의심 또는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는데 어큐트 또는 서버큐 림프학이 확인되는 경우 저희한테 오게 되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캔서 셀, 그 종양 세포가 있는 분들은 그 세포 자체에서 분비하는 티슈 팩터나 이런 캔서 코아굴런트, 세큘레이팅 EV 그리고 뭐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트로무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또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 인트라바스큘라 코아굴로패티, MBTE 그리고 DVT와 PFO가 함께 있을 경우에 생기는 파라독시칼 엠볼리즘 이게 또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MRI에서는 인프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하게 쓰는 토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캔서 릴레이티드 스트로크를 좀 나누어서 이제 보자는 이제 서제스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나눠서 볼 때는 이제 동맥경화와 관련된 라지 아테로스클레로시스 그리고 심장에서 날아가는 칼드 엠볼리즘, 작은 혈관이 막히는 스몰 베슬 오클루전 그리고 모야모야와 같은 other determined 그리고 워크업을 다 했음에도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undetermined로 클래시컬하게 나누는데 캔서 릴레이티드 스트로크는 좀 코아글로패티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21년도에 스트로크지에서 토피컬 리뷰로 나온 걸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트라바스큘라 코아글로패티, MBT, 그리고 파라독스 엠볼리즘에 대해서 하이퍼콜라블 스테이트와 관련된 캔서 스트로크 그 이외에 아오르틱 아테로마, 뭐 아르테리디스, 카르디오마이오패티, 튜머 엠볼리즘, 그리고 바스큘라이티스 뭐 인펙티브 엔도카르다이티스 등이 이제 또 약간 또 다른 분류로 나눠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캔서 스트로크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이제 저희가 안티트롬보틱스라고 표현하는 혈소판, 안티플레이틀릿 그리고 안티코아귤런트 어떤 걸 쓰는 게 맞느냐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좀 디베이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AF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쓸 거냐 와파린 쓸 거냐라는 큰 임상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와파린이냐 노악이냐의 임상 시험들이 최근까지 있었고 이제 그거에서도 이제 노악으로 끝난 상황인데요. 캔서와 관련해서 이런 코아귤로패티,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상황을 아스피린을 줄 거냐 와파린 계열의 노악, 그 안티코아귤런트를 줄 거냐는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 21년도 이제 저희 연구 결과도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아스피린과 로어 몰레큘러 헤파린을 비교한 연구가 2014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녹사파린과 와파린, 그 다음에 노악과 로어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과 에녹사파린. 그래서 노란색이 보면 아스피린인데 아직 아스피린이 더 좋은지 안티코아귤런트가 더 좋은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캔서 셀에서 분비되는 여러 물질에 의해서 코아귤레이션이 생기는 것, 디다이머가 상승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룹이 있고 삼성병원은 약간 그쪽에 가 있고요.
이쪽인 저널 스트로크에 작년에 나온 거 보면 허지회 교수님, 그래서 연세대학교 쪽에서는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하셨고, 관련해서는 이제 튜머셀에서 나오는 트롬빈들에 의해서 플레이틀릿 엑스페이션이 조금 더 메인 메커니즘이 아닐까 해서 아스피린 쪽으로 쓰는 그룹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들 중에서 이제 이런 캔서 스트로크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이제 팀들을 보면 캔서 환자들에서도 트롬바이가 날아가서 갑자기 MCA가 막혀서 트롬벡토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트리버를 한 트롬바이를 통해서 병리적인 검사를 해서 어떤 RBC 리치냐 아니면 플레이틀릿 리치냐를 나눠서 이제 본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됐었고, 위쪽에 보이시는 것이 캔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리트리버를 한 트롬바이를 이제 히스톨로지를 본 것이고, 아래쪽이 AFib 스트로크 환자에서 뽑아낸 것을 본 것입니다. 해서 보면 확실히 플레이틀릿이 좀 더 많은 것이 캔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이제 보인다는 이제 자료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는 제 나름 뭐 이거는 뭐 정립된 것도 아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둘 다 캔서 스트로크는 맞습니다. 캔서 액티브 캔서가 있고 디다이머가 좀 올라가 있고, 근데 저는 이 환자와 이 환자 어떻게 보면 좀 트리트먼트가 달라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뭐 리전들이 멀티플 바스큘라 테리토리에 있고 디다이머가 뭐 20, 25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인트라바스큘라 코아굴로패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작은 이제 혈관들 쪽에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뇌경색이 올 수 있고, MBT 같은 경우는 그 밸브에 생기는 그런 베지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플레이틀릿 리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건 큰 게 한 번에 날아가기 때문에 M1 같은 게 막혀서 리트리버 했을 때는 플레이틀릿이 좀 더 많은 것을 보일 수 있어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안티플레이틀릿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캔서 스트로크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든 아니면 다른 과에서 저희 과로 전과가 될 때 아스피린이냐 노악이냐 뭐 주사제로 로우 모레큘러 헤파린을 주느냐, 사실 많은 경우에 플레이틀릿 카운트도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 이것을 옵션으로 가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디다이머가 매우 높고 MES 측정을 해봤더니 계속 뭐가 날아가고 있다. 그럴 경우에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너무 낮지 않으면 저는 초기에 신경과 입원해 있는 동안은 로우 모레큘러 헤파린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는 게 너무 힘들다. 하루에 2번씩 이제 서브큐로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갈 경우에는 셀프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맞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맞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입원해서 로우 모레큘러 헤파린 쓰다가 이제 디다이머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노악으로 바꿔서, 특히 이제 팩터 10A 이니비터로 바꿔서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MBT가 있다. 그럼 안티플레이틀릿이 도움이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조금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너무 낮다. 그럼 그 환자들에서 아스피린을 쓰는 거는 도움은 되느냐,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블리딩 리스크만 올리느냐, 이것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캔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저희가 이런 노악을 쓰는 연구를 박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셨었고요. 파일럿 스터디로 이제 서로게이트 엔드 포인트로 디다이머를 잡은 환자의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병원에 내원한 300명 정도의 액티브 캔서와 스트로크 있는 환자들에서 실제로 캔서 릴레이티드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모았고, 그 중에서 기존에 안티코아귤런트를 하고 있거나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너무 심해서 안티코아귤런트를 못 쓰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총 20명씩 에독사반 그리고 에녹사파린, PO, 서브큐 나눠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연구의 목표는 디다이머가 얼마나 호전되느냐, 그래서 캔서와 관련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졌는데 그걸 얼마나 이 주사제나 먹는 약으로서 교정할 수 있는 이제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연구였고, 에독사반, 에녹사파린 봤을 때 전체로 베이스라인은 비슷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디다이머가 랜덤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샘플 사이즈가 적어서 에독사반 그룹에서 좀 더 23, 에녹사파린 17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아웃컴을 보면은 디다이머를 코렉션하는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의 주사제나 또는 먹는 약으로 줬을 때 한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코아귤로패티는 많이 개선되는 걸로 보이는데, 클리니컬 아웃컴에서는 조금 더 에독사반 쪽이 안 좋게 나왔던 결과를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이 환자들은 연구에 포함되었던 환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피를 뽑아서 디다이머를 측정했을 때 시리얼하게 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하고 메이저 블리딩, 올코즈 데스를 보는 컴포짓 엔드포인트에서는 통계적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애독사반이 저게 안 좋은 것, 그리고 그게 후반기까지로 유지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그런 캔서가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근데 이 환자가 NIH 스트로크 스케일 18점이고 갑자기 나빠졌다. 기존에 환자가 집에서 누워 있거나 요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이마트에 갔었다. 마트에 갔었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환자를 이제 저희가 MRI를 찍었을 때 이런 결과를 보이면 이 환자를 과연 리카나이제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기존에 펑션을 잘했다면 저는 이런 경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조금 애매한 게 디퓨전 퍼퓨전 미스매치가 아마 없었을 거거든요. 위쪽에 아마 조금 겨우 있을 정도였고, 그런데 환자는 쓰러지고 빨리 왔었고, 그럼 이 환자를 우리가 뚫는 게 맞느냐 안 뚫는 게 맞느냐, 이 환자가 기대여명이 3개월 남았냐 1년 남았냐, 저희가 그런 모든 정보를 응급실에서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해도 뭐 보호자들한테 기대여명 얼마나 들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펑션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를 뚫는 게 맞느냐 안 뚫는 게 맞느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펑션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 어제까지 괜찮으셨으면은 이 환자가 얼마 못 살더라도 레프트 MCA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뭐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뽑아서 봤더니 대부분 이제 피브린과 플레이틀릿이 많았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라는 환자들에서 캔서 스트로크가 아닌 환자들의 아웃컴을 비교해 보면 뭐 당연히 펑셔널 인디펜던스도 캔서 있었던 환자들이 나쁘고요, 모탈리티 훨씬 높고요. 하지만 다행인 건 successful recanalization rate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헤모리지 트랜스포레이션도 캔서 스트로크 환자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예후도 안 좋고 기대 여명도 길지 않고, 그래서 안 들어가도 사실 아무도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또 미국처럼 이제 메디컬 코스트가 뭐 이거 치료하면 한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드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MR 클린 레지스트리에서 또 이제 좀 나눠서 봤습니다. 캔서 스트로크가 아닌 환자들 뚫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액티브 캔서는 1년 이내에 캔서 진단받았거나 전이가 있거나 캔서 트리트먼트를 30일 이내에 받았을 경우로 정의를 했고,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솔리드 캔서 중에서 어떤 게 좀 많은지 볼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GI하고 렁 쪽에 좀 많았다. 메타스타시스가 한 4분의 3, 그리고 팔리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었던 환자들이 4분의 1. 그래서 환자들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캔서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나눠서 봤을 때 3개월 펑셔널 아웃컴, 인디펜던시, 몰탈리티, 인하스피탈 몰탈리티, NIH 스트로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캔서 환자들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ETK 2B 이상의 리커런션 레이트는 오히려 캔서 환자에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는 높게, 그러니까 뭐 더 잘 뚫리는 트롬바이일 수도 있다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안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스트로크가 당연히 캔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이 MR 클린 레지스트리에서 보면은 액티브 캔서에서 오클루전 사이트를 보면 M1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아마 뚫으러 들어갔을 거고, 디스탈 T, 인트라크라니얼 ICA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액티브 캔서 환자들은 뚫으면 3개월 이내에 반 이상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중요한 자료는 이 환자들의 비율이 생각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캔서 스트로크 환자고 액티브 캔서인데 이 환자들을 잘 뚫어주면, 잘 뚫리기도 하거니와 뚫어주면 0, 1, 2에 해당하는 사람이 15% 정도는 아무런 펑셔널 데미지가 또는 없이 또는 인디펜던트하게 살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뭐 각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리커레이션 트리트먼트의 기준에 맞다면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거는 캔서가 저희가 보기에는 캔서 스트로크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세컨드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약을 결정을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캔서를 보는 내과 입장에서는 이제 이 환자가 터미널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약제를 쓰고 있었다면 드로우아웃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케모테라피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케모 중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해서 좀 보는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캔서를 경험한 스트로크를 경험한 캔서 환자들에서 non 액티브 캔서의 모탈리티, 일반적인 스트로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없다. 그럼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타가 있다. 그러면은 6개월째 한 4분의 3의 환자는 사망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자료이고요. 요건 일본 자료인데 일본 자료도 재밌게 본 게 캔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메타 여부 그리고 메타 여부의 그룹 안에서 메디안 디다이머 값으로 이제 위아래로 잘라서 봤을 때 메타가 있고 디다이머가 높은 코아귤로패스가 있는 환자들은 거의 뭐 6개월째 뭐 80% 이상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환자들이 프로그노시스나 최종적인 몰탈리티를 줄이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아서 살아있는 기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쪽으로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퓨전 테라피를 했느냐, EVT에서 뚫었냐, 안 뚫었냐, 또 환자의 아웃컴, 서바이벌 아웃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실제로 캔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제일 고민하는 건 응급실에 캔서 환자가 왔고 우리 병원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뭐 뉴모니아도 있는 것 같고 sepsis도 있는 것 같고 스트로크도 있는데 그걸 신경과 입원해서 보는 게 맞느냐, 그거를 혈액종양내과랑 잘 상의해서 내과를 입원시켜서 보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도바스쿨 트리트먼트를 했다 그러면 신경과에서 어큐트 페이즈 때 안정화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환자가 내과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키드니 펑션 너무 떨어져 있고 열도 나고 뉴트로페니아도 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혈액종양 내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더 그런 쪽으로 치료를 잘할 수도 있거니와 관련해서 설명을 저희가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이제 스트로크 환자를 보면서 경험하고 또 감사한 일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이제 그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제 캔서를 보는 내과 선생님들은 그거를 저희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그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터미널을 준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컨디션이 다른 쪽으로 내과적으로 안 좋을 경우에는 저는 온콜로지스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항암 관련해서도 보호자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저희가 엔도바스쿨 트리트먼트를 하고 신경과 입원해서 이제 저희가 회진 들고 설명을 하면 보호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그래 응급실에서 이거 잘해서 혈관 잘 뚫어서 고맙다. 근데 우리 어머님 지금 하고 있는 항암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원래 다음 주에 항암하려고 단기 입원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환자하고 보호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혈액종양내과 원래 보시던 선생님이나 내과계 선생님들한테 협진을 써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신경과적으로 너무 스테이블하고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경과적으로 그 항암 치료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나,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보기엔 또 다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